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2학년 6단원인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그리고 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자, 오늘은요, 그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섞여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물이라는 것은 순물질이, 즉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있는 물질이에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순물질에는 화합물도 있었고요, 혼원소 물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이것은 화합물로 나눠서요, 또 다른 순물질로 우리가 살펴봐줘야 되는 거고요. 혼합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그저 섞여있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물과는 달리 혼합물의 경우에는 섞여있다 하더라도 섞여있는 각 순물질들의 특성이, 그 성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수업하기 위해서 실판에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이며, 이런 혼합물을 이루는 각 순물질은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물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있어요. 순수한 소금과 순수한 물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순물질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소금을 물에다 이렇게 넣어준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소금이 물 입자 사이로 이렇게, 물 분자 사이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겠죠. 그걸 우린 용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만들어진 이 용해인 소금물은요, 얘는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이라는 겁니다. 왜요? 혼합물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돌릴 수 있으면 이게 혼합물인데, 이 소금물을 가지고 물을 날려보내면 물은 물대로, 그다음에 소금은 소금대로 따로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처럼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있는 상태, 이걸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이 혼합물에 섞여있는 순물질은요, 각각의 소금은 소금대로, 물은 물대로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섞여있는 요 녀석들의 물질의 특성, 얘네들의 특성만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각각 분리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하는 이유. 그럼 선생님, 왜 혼합물을 순물질로 왜 분리해요? 잘 섞여있는 녀석들을 왜 분리해요?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혼합물 속에 들어있는 순물질 중에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따로 분리하여 얻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 소금물이 있어요. 물에 소금이 잘 섞여 있죠. 그죠? 이 혼합물을 가지고 내가 왜 소금하고 물하고 따로 분리해야 될까? 필요하면 분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바닷가에 나갔어.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야. 그럼 막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모터도 고장나고 배가 가질 않아. 한가운데서 육지도 한참 멀어. 근데 목은 말라와 물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닷물을 막 퍼먹으면 돼요? 안 돼요. 바닷물에는 염분이 되게 있기 때문에, 염분이 높기 때문에 그 염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투압 현상 때문에 핏줄이 터진대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 퍼먹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 한가운데 내가 물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물을 구하느냐? 어떡하긴요? 바닷물을 이렇게 떠서요, 끓이면 돼요. 끓여서 어떻게 해요? 수증기를 날리는 거죠. 자, 수증기가 날아갈 때, 끓을 때 소금이 같이 날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염류는 바닥에 가라앉고요, 순수한 물만 끓어나가죠. 그 물을 이렇게 선생님이 만약에 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물은 염류가 섞이지 않은, 염분이 없는 그런 순수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끓여서 만든 물을 우린 증류수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물을 만들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식수로 마실 수 있다. 즉 내가 필요하면 섞여있는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한다?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소금물이 있어. 근데 내가 김장을 해 지금. 근데 김장을 그냥 하나요? 아니죠. 김장의 첫 번째는 배추가 와야 되고요, 무가 와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생배추, 생무로는요 우리가 김장을 못해요. 그래서 잘 씻은 다음에 얘네 숨을 죽인다고 해요. 약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냐면 소금을 맞춰서 얘 숨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소금은 없고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소금을 막 부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소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소금물에서 물을 날려보내고, 그렇죠. 소금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김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한 상황이면 잘 섞여 있는 혼합물도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이유는 뭐다? 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배웠었던 물질의 특성 어떤 게 있어요? 밀도도 있고요. 용해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나? 녹는 점, 얻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끓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 중에서 첫 번째, 끓는 점을 이용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증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린 증류라고 해요. 살펴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자, 여기 선생님 바닷물을 떠왔어요. 바닷물까지도 아니고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소금물이 이렇게 있을 때 소금이 지금 없고요. 순수한 물이야. 그런 것처럼 보여. 소금물인데, 혼합물인데 순수한 물처럼 보여. 뭐? 바닥에 소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마셔보면 어떻다고요? 짜지요. 아, 그래서 이거 소금물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뭘 구하고 싶어? 네, 물을 따로 구하고 싶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닷가 가서 어떻게 돼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식수를 구하는 것처럼 내가 물만 따로 구하고 싶어. 그럼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이걸 끓이는 거예요. 열을 막 주면 이 열 에너지를 받은 물 분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막 얘가 에너지를 받으니까 막 활발해진다고요. 막 활발해져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막 활발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붙어있는 인력을 끊고요. 분자 사이에 끌어당긴 힘을 끊고요. 나를 누르는 기압을 이기고요. 얘가 어떻게 돼요?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쵸? 수증기 형태로 나가요. 근데 이 나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 모은다는 거죠. 싹 모으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날아가는 녀석들을 그냥 두지 않고 여기다 그냥 뭐 이렇게 투명한 고깔 모양의 그냥 유리 고깔을 씌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수증기가 날아가다 어떻게 돼요? 여기 송글송글 맺히겠죠. 그쵸? 송글송글 맺히면서 어떻게 돼? 이게 무거워지면 또르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릇을 뒀을 때 물을 똑똑 한 방울씩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는 수증기를 액화시켜서 다시 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금과 물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증류는 단순히 물을 끓이는 게 아니고요. 끓인 물을 날아가는 그 수증기를 잡아다가 액화시키는 것까지가 증류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그냥 참고로요. 내가 소금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냥 두면 돼요. 두면 언젠가는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증발되면 소금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물을 얻고 싶어. 그 방법이 증류고요. 소금을 얻고 싶어. 그냥 날려보내는 거. 이걸 우린 증발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증류든 증발이든 뭘 이용한 거라고요? 원리는 물질의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라고요. 뭐가 먼저 끓어요? 그렇죠. 물이 먼저 끓어서 나가는 거야. 이때 소금은 충분한 끓는 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소금도요. 고체 가루로 되어 있지만 얘도요. 열을 많이 주면 액체 상태가 되고요. 또 열을 많이 주면 기체가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쵸? 자, 이것처럼 지금 이 100도씨 물이라는 건 100도보다 좀 높겠네요. 왜냐면 혼합물이니까. 자, 한 110도라고 합시다. 이 110도라는 물은요. 물이 끓어나가는데 끓는 온도가 되는 것이지 소금에 끓는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끓어나간다? 물이 끓어나간다. 즉 이건 뭘 이용한 거예요?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시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요거는 원리이고요. 증류라는 건 그걸 이용한 방법의 명칭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럼 볼게요. 자,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됩니다. 뭐라고요? 끓는 점이 다른 녀석이어야 돼. 그리고
물에 잘 섞이는 액체 상태. 이게 지금 액체 상태잖아요. 그쵸?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용액이니까 액체 상태죠. 이런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누가 사용된다고요? 네, 증류가 사용된다고요. 네, 그러면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끓는 점을 이용한 그런 분리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렇게 분리해서 우리는 어떤 예시를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 선생님이 몇 가지를 적었는데 이거 좀 중요해요.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물하고 에탄올하고 혼합물이 있어요. 물하고 에탄올하고 잘 섞었나봐요. 자, 물도 액체고요. 에탄올도 액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물이랑 에탄올은 다른 물질이잖아요. 네, 다른 물질이에요. 그쵸? 자, 그렇다면 다른 물질이라면 얘네 둘 다 밀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물은 밀도가 1기압에서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은 1기압에서 0.79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요? 자, 근데 섞여요, 선생님? 밀도가 다른 건 밀도가 작은 녀석이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녀석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식용유하고 물하고 누가 밀도가 더 작아요? 식용유가, 즉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기름이 물 위로 올라가고 물이 기름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층이 이렇게 집니다. 자, 에테르란 물질이 있고 물이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작냐면 에테르란 물질이 훨씬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에테르가 물 위로 올라가요. 그래요? 자, 물하고 사용화탄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사용화탄소도 액체고요. 물도 액체인데 물이 사용화탄소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사용화탄소 위로 물이 올라가요. 자, 지금 무슨 예시를 들었어요? 네, 기름, 그리고 물, 그리고 에테르, 그리고 물, 그리고 물, 사용화탄소. 뭐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밀도가 되는 두 액체가 만났을 때 밀도가 작은 녀석은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녀석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예시를 지금 3가지나 들었어요. 자, 그런데 볼게요. 에탄올도 액체고요. 물도 액체입니다. 근데 둘 다 밀도가 달라요.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물이 1이고 에탄올이 0.79면 에탄올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네가 섞여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걸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있더라고요. 자,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건 안 섞여요? 그건 좀 어려운 단계인데요. 이렇게 예외가 있는 물질도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과 에탄올이 그래요. 물과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다른 두 액체 물질이라 하더라도 얘네는 잘 섞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층이 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혼합물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하고 에탄올은. 그래서 이렇게 잘 섞이는 액체 물질이 또 있나요? 찾아보면 더 있겠죠. 그렇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부분 주로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여있는 혼합물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밀도차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끓여야 돼요. 자, 한번 끓여봅니다. 어떻게 해요? 비커가 이렇게 있고요. 이 두 혼합물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에탄올도 들었고 물도 들었고 에탄올도 들었고 물도 들었고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즉 층이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네, 열을 줘요. 열을 주면 열 에너지가 에탄올 분자한테도 가고 물 분자한테도 가겠죠. 그럼 에탄올 분자는 열 에너지를 오 하고 받게 될 거예요. 막 에너지를 받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활동성이 막 심해져요. 활동성이 심해진다는 건 뭐예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막 활동성이 막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소 자기를 잡고 있었던 이웃한 분자들의 인력을 끊고, 즉 자기를 잡아당기던 인력을, 잡아당긴 힘을 끊고 날 누르던 기압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탄올의 끓는 점은 몇 도? 약 78.3도. 물은 몇 도? 100도인데요. 얘네 둘이 지금 혼합물 상태잖아요. 근데 혼합물의 끓는 점은 순물질일 때보다 어떻다? 좀 더 높다. 그래서 왜요? 네, 에탄올이 78.3만큼 에너지를 받았고 이제 나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 그치, 물이 가지마 하고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78.3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갈 줄 알았어. 평소에는 그랬었으니까. 그치? 근데 생각지 못했던 물이 이게 잡아당기니까 이거를 끊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78.3은 이걸 이기고 나갈 그런 힘이었는데, 평소 다른 에탄올을 끊고 나갈 힘이었는데 물이라는 녀석이 잡아당기니까 78.3으로는 안 돼. 그걸로는 부족해. 그래서 어떻다? 이것까지 끊고 나갈 에너지를 더 채워야 돼.
그래서 78.3이 아니라 좀 더 에너지를 채워서 약 한 80도 정도에서 끊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혼합물의 그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평소 자신이 순물질일 때보다 약간 더 높이 설정된다. 그래서 에탄올은 78.3도가 아니라 약 80도 정도에서 끓어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물은 어떻다? 물은 자기는 100가지 에너지를 채워야 나갈 수 있어. 근데 옆에 보니까 에탄올이 78.3이 되니까 나가려고 그래. 자기는 지금 못 나가. 그럼 어떻게? 가지마. 잡는 거야. 가지마.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에탄올은 못 나가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잡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못 끌어나가고. 아셨죠? 어쨌든 에너지를 좀 채워서 이걸 끊고 에탄올이 나갔다 칩시다. 자, 에탄올이 나갔어요? 그래도 물은 어떻다? 물은 끌어나가지 못하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물은 어떻다? 가만히 있고 누가 먼저 끌어나간다? 에탄올이 먼저 끌어나간다. 그런데 간혹 에탄올이 막 끌어나가다가 잡고 있던 물 분자도요 실려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물이 이만큼 있고 에탄올이 이렇게 있을 때 에탄올이 막 나갈 때 물이 이만큼 확 나간다는 게 아니라요. 에탄올이 나갈 때 물도 잡고 있다가 아주 소량 에탄올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에탄올이 먼저 끌어나간다. 에탄올만 끌어나간다는 게 아니라요. 에탄올이 주로 먼저 끌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처음에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혼합물에 열을 계속 준 거야. 열 에너지를 계속 주니까 이 혼합물, 에탄올이랑 물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막 서로 채우겠지. 막 서로 채워. 그러니까 얘 온도들이 어떻게 된다? 이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런데 한 80도 정도 되니까 뭐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 내 눈에 끓는 게 보여? 뭐가 끓어? 끓는다는 건 어떤 의미야? 그렇지. 기화돼서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쵸? 기화돼서 막 나간다는 소리니까 뭐가 기화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에탄올이 먼저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왜? 78.3도니까 이제 나가야지 그랬는데 자꾸 있어 78.3도까지 못 나가더라도 80도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가 나간다? 주로 에탄올이 나간다. 왜 주로야? 에탄올이 나가면서 옆에서 잡고 있던 물 분자도 간혹 소량이 나가기도 하거든? 이해했어요? 우연찮게 나가는 거야. 기화돼서 나가. 그래서 주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탄올이 끌어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래프가 왜 이렇게 돼요? 지난 강의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에탄올이 나갈 때마다 에탄올의 양은 줄어들고 물 분자의 양은 많아진 것처럼 보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뒤에 나가는 에탄올은 더 많은 물을 상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들어서 어떻게 해요? 더 힘을 많이 모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끓는 게 안 보여, 내 눈에. 확 하고 잠잠해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 안에는 뭐만 남았어? 물이요! 라고 하겠는데요. 아니에요. 물이 대부분이고요. 이 끌어나갈 때, 여기서 막 이 구간까지 끌어나갈 때 미처 끌어나가지 못한 에탄올도 소량 남아있어요. 아까 이 구간에서 물이 아주 소량 나갔듯이 그때 에탄올도 미처 못 받아가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걔네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더라도요. 김 같은 게 싹 나거든요. 그때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네, 소량의 에탄올이 그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잠했던 이 물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높아져요.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다가 내 눈에 한 번 더 끓는 현상이 막 보여요. 뭐가 끓는 거야 그때는? 순수한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0도에서 얘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어놓은 혼합물이야. 이걸 내가 무슨 원리로 둘을 분리한 거야? 그렇죠.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죠.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요. 증류의 방법으로 에탄올을 먼저 걷어내서 싹 잡아서 액화시키면 에탄올. 그 다음에 물은 따로. 이렇게 되면 물과 에탄올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끓는 점차를 이용한 원리이고요. 이 방법의 이름은 증류입니다. 이렇게 증류를 사용해서요. 에탄올과 물을 분리시킬 수 있었네요. 그럼 그래프 옆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기역 구간. 이 구간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혼합물이잖아요. 그쵸?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있는 혼합물입니다. 이때 온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 니은. 이때는 어떤 구간이에요?
그렇죠.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왜 주로야? 간혹 가다가 물 분자가 가끔 튀어나온다? 에탄올에 묻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잡고서 얘가 승천할 때 얘도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다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간혹 소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구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귿. 요 구간은 어때요? 요 구간은 이제 끓는 현상이 안 보이죠. 다시 잠잠해져요. 근데 잠잠해지는데 김이 신나. 왜? 아까 막 끓어서 에탄올이 나갈 때 미처 끓어나오지 못한 에탄올도 있을 수 있어? 그때 싹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예요. 디귿 구간에는 기본적으로 잠잠해. 그래서 남은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야. 점점 물이 더 뜨거워지는 구간이지. 근데 이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에탄올도 나오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미처 끓어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기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물이 끓어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끓어. 왜? 100도니까. 자, 이걸로 우리는 첫 번째 예시 뭐 봤어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에 의해 뭐 어떤 거? 물과 에탄올은 밀도가 달라도 그냥 잘 섞이는 예외적인 물질인데 그 녀석들을 내가 어떻게 분리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바닷물에서 식수업기 볼게요. 바닷물의 식수업기. 요건 아까 언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다에서 고립됐어. 태평양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염분이 되게 높은 막 바닷물을 퍼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닷물을 떠다가 내가 끓여서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소금 짜는 게 아니잖아요.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증류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끓여서 날아가는 수증기를 다시 잡아서 액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물로 만드는 것까지가 증류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소금과 물을 분리한 다음에 식수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이건 뭘 이용한 거예요? 무슨 원리? 끓는 점차를 이용한 어떤 방법? 증류라는 방법으로 요거 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법의 명칭과요, 분리하는 원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원리는 뭐예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야. 그럼 이 끓는 점차를 이용한 방법의 명칭은 뭐예요? 증류라는 겁니다. 뭐 증류 중에 뭐 여러 번 해갖고 뭐 순수한 결정체를 또 찾는 분별 증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증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탁주에서 소주 얻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탁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세요?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 황당하죠, 그죠? 무슨 중학생이 술이에요, 그죠? 얼토당토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술, 담배, 커피, 도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독될 만한 건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술 한 잔 마셔본 적이 없고요,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커피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뭐 커피 사탕, 커피빵, 그 커피 향이 들어간 거 그 어떤 것도 쓰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도박. 오락실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PC방 가서 오락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라또를 사본 적도 없어요. 뭐 사행성이 될 만한 도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되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뭐 하나에 빠지면 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폐인이 될까봐 그렇게 중독될 만한 건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수업과 관련 없는 그런 제 바람을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자, 어쨌건 뭐죠? 술 안 좋아하시죠? 그쵸? 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술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드신 소주나, 뭐, 맥주나, 뭐, 요새는 뭐, 칵테일이나, 뭐, 위스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한국의 전통술 중에 뭐가 있냐면, 네, 막걸리가 있습니다. 자, 이 막걸리 어떻게 만드냐면요. 보통 우리가 밥을 져요. 찹쌀로 밥을 막 짓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 밥에다가 물을 이만큼 부어요. 밥이 그게 여러분들 급식으로 먹는 밥. 이해되셨어요? 그걸 찹쌀로 짓는 거야. 뭐 맵쌀로 지어도 되는데 찹쌀로 주로 지어요, 막걸리는. 자, 그러면 밥을 지어요. 그 밥을 하는 거야. 그냥 밥을 안 쳐요. 해놓고는 그냥 퍼먹어도 되는 밥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항아리에 집어넣고 그 밥을 집어넣고요. 물을 이만큼 부어요. 물 이만큼 부어요. 즉 밥량은 이만큼이고 물량이 이만큼이 아니라 밥이 이렇고 물이 이만큼 붓는 거야. 그리고 뭘 하냐면 거기다가 누룩이란 걸 집어넣어요. 누룩. 효모.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곰팡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며칠을 놔두면 이 항아리에 집었던 누룩이요, 그 밥과 물과 이런 것들을 막 먹어요. 얘도 살아야 되잖아요. 미생물이잖아요. 그죠? 막 먹어요. 먹고 뭘 싸요? 그렇죠. 알코올 성분이 에탄올을 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효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는 발효된 술, 그래서 발효주라고 하고요. 그게 막걸리예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마시진 않아도 소주 보신 적은 있잖아요. 소주 따르면 어때요? 여기서 보면 저쪽이 보이죠? 투명해요. 근데 막걸리는 어때요? 꿀꿀꿀꿀 따르면 우유 빛깔 뭐 아니면 여러분들 뭐 특정 뭐 회사의 제품 중에 아땡 햇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색깔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두 개를 잔으로 담았는데 소주는 어때요? 맑아요. 저쪽에 보여요. 근데 막걸리는 어때요? 되게 혼탁한 색깔이에요. 탁해요. 그래서 혼탁할 탁자에다가 술주자 써서 막걸리를 탁주라고 합니다. 탁주 별거 없어요. 탁주 뭐라고요? 막걸리예요. 자, 그런데 이 막걸리를 한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럼 어때요? 네, 이게 쭉 가라앉아서 밑에 침전물이 생기고요. 위는 맑아요. 그렇다면 이 막걸리는 뭘까요? 그쵸, 불균일 혼합물이겠죠. 그래서 어른들이 막걸리 드실 때는 별걸 다 가르쳐드리네. 막걸리 드실 때는 이렇게 흔들어 드세요. 막 흔들면 이게 침전물이 막 섞여갖고 막걸리가 다시 균일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걸리 자체는 불균일 혼합물인데 이런 막걸리 탁주에서 뭘 뽑는데요? 소주란 걸 뽑는데요. 어떻게 뽑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항아리를 이렇게 준비해요. 항아리를 이렇게 준비하고요. 위가 여기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탁주를 집어넣어요. 막걸리를 집어넣어요. 근데 막걸리는 선생님 방금 설명드렸듯이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불균일 혼합물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밥이 있겠죠. 우리가 밥을 가지고 물을 분 다음에 누룩을 넣고 이거를 발효시킨 거라면서요. 그래서 얘는 발효주라면서요. 발효주. 그쵸? 미생물이 막 그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싼 게 막 에탄올, 즉 알코올 성분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술이 탁주야. 그렇다면 이 탁주 안에는 밥도 들고요. 그 다음 또 뭐도 들었을까요? 물도 들었고요. 또 뭐도 들었어요? 그렇죠. 에탄올도 들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뭐 누룩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밥도 물도 에탄올도 누룩도 다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쵸? 서로 다르다면 얘네의 끓는 점들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끓는 점은 다르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얘한테 열을 가해주는 거야. 막 열을 가해주면 얘네가 뜨뜻해지면서 나중에 뜨거워지겠지. 그치? 근데 이들 중에서 봐봐.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만 막 갖춰도 나갈 수 있는 녀석이 있는 거야. 끓는 점이 그렇게 100도까지 안 차더라도 난 나갈 수 있어. 누가? 에탄올이. 에탄올은 그냥 물은 100가지 에너지를 모아야 나가지만 에탄올은 뭐 78.3만 모아도 나가는 애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렇게 100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즉 물보다 먼저 끌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게 혼합물이기 때문에 얘가 78.3도에서 끓진 않겠지. 혼합물이니까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겠지만 100도에서 끌어나가진 않습니다. 즉 밥, 물,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에탄올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갈 수 있다? 그렇죠. 에탄올이 먼저 나갈 수 있다. 증류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나가요. 나갔는데 이걸 그냥 날려보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 뭘 할 거냐면 스테인리스? 네, 그런 재질로 된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요. 선생님 스테인리스 무슨 재질이에요? 여러분들 급식 먹는 그 식판, 플라스틱 식판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그 쇠로 된 식판 쓰잖아요. 근데 그건 철이 아니고요. 스테인리스입니다. 잘 녹슬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된 그릇을 딱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되게 차가운 물, 웬만하면 얼음물 정도 되면 이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항아리 입구를 이걸로 딱 덮는 거야. 엎어두는 게 아니라 이걸 물을 채운다면 이게 딱 얹어 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속에 찬물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 겉표면은 되게 차질 거예요. 여러분들 식판에다가 막 얼음을 막 올려놓고 식판 잡아봐요. 어때요? 차갑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여기 표면을 되게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볼게요. 온도가 높아서 뜨거워서 막 올라온 에탄올이, 끓어서 올라온 에탄올이 이 찬 표면을 만났어. 그럼 갑자기 어떻게 돼? 확 온도가 다시 낮아지면서 액화되는 거야. 기체 상태의 에탄올이 다시 액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바닥에 송글송글 맺히겠지? 맺히면서 여기에 둥근 그릇이니까 바닥 쭉 이렇게 갈 겁니다. 또 그때 똑똑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떨어지고 그대로 두면 뭐야? 무한반복이잖아, 원상태로. 그럼 안 되고요. 여기다 내가 뭐해? 떨어질 때 그릇을 이렇게 하나 받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뺍니다. 그러면 볼게요. 날아가던 에탄올이 여기 맞아서 또르륵 똑 떨어지고요.
날아가다 에탄올이 여기 가서 또르륵 똑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모인 에탄올이 어떻게 돼? 또르륵 여기 굴러떨어져서 여기 받아질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에탄올과 물이 잘 섞인 이 술은요, 알코올 성분비가 술이죠? 이 술은 되게 맑은 술이에요. 이렇게 막걸리처럼 탁한 술이 아니야? 탁주 아니야? 이렇게 맑은 술을 우리는 맑을 청자에다가 술 주자 써서 청주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대중에 시판되는 소주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상님들은 소주를 이런 식으로 뽑았고요. 요즘에는 공장에서 뽑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안 뽑죠. 어쨌든 탁주는 발효시켜서 만든 발효주고요. 소주는요, 증류시켜서 만든 증류주입니다. 혹시 소주병을 볼 일이 있으시면 거기에 성분 표시랑 그 사용 문구 있어요. 그리고 뭐 경고 문구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증류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주는 발효시킨 게 아니라 발효된 탁주에서 한번 증류해서 뽑아낸 증류주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지금 탁주라는 이런 불균형 혼합물에서 이런 순물질을 내가 뽑아내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이때 사용했었던 원리는 뭐라고요? 끓는 정착을 이용한 원리라고요. 그랬을 때 그 원리를 적용한 방법 이름은 뭐라고요? 증류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탁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원유 한번 볼게요. 원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집에 차가 있어요? 아니면 지나간 차들 많이 봤죠? 요즘에는 전기차 많이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나오기 전에는 그 차량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연료로 기름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식용유 넣어요? 참기름 넣어요? 아니죠. 뭘 넣어요? 네, 두 가지를 넣어요. 자, 기본적으로 차종이 좀 다른데 휘발유를 넣는 차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유를 넣는 차종이 있어요. 자, 경유가 뭐고 휘발유가 뭔지는 설명 굳이 안 할 텐데 어쨌든 다른 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유를 넣는 차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버스라든가 아니면 SUV 큰 차량들, 아니면 트럭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휘발유는요, 작은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휘발유를 넣는데요. 그렇게 휘발유와 경유를 넣는 차량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알아두세요. 휘발유를 넣는 차에야 경유를 집어넣고요. 경유 넣는 차에 휘발유 집어넣으면 가다가 폭발해요. 그래서 그 주유소 업무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유소 그 기름 넣어주시는 분들 머리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네, 휘발유 넣는 곳에 경유 넣으면 끝장나고요. 경유 넣는 곳에 휘발유 넣으면 끝장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주유소 알바를 하실 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휘발유 차량에 휘발유 넣고요. 경유 차량에 경유 넣는데 원점으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네, 이런 거예요. 휘발유를 우리가 땅을 파면 휘발유 나오는 데가 따로 있고 경유 파는 데가 또 따로 있고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안 나오지만 보통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냐면 중동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중동 사막에서 막 팠을 때 뭐가 막 뿜어져 나와. 자, 그게 뭐예요? 기름이잖아. 근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네, 검은색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기름이 검정색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휘발유 차량에다 넣는 휘발유 검정색인가? 경유 차량에 넣는 그 경유 그게 검정색인가? 그렇지 않아요. 자, 휘발유는요 약간 누리끼리하면서 투명한 색이고요. 경유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막에서 튀어나오는 이 시커먼 기름은 뭔가? 우린 그걸 석유라고 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원유라고 합니다. 원래 기름. 자, 그렇다면 걔는 왜 검었고요? 휘발유는 어디서 나왔고 경유는 어디서 나왔는데 얘네는 거의 투명해요? 자, 볼게요. 원유라는 건 여러 가지 기름 성분들이 섞여 있는 그런 기름이에요. 어떻게 섞여 있냐면 기본적으로 가스라든가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등유라든가 중유라든가 아스팔트라는 물질이 막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불균형 혼합물이에요. 원유 자체는, 석유 자체는 그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그렇게 원유 중에서 내가 필요한 휘발유를 뽑아내는 거고요. 내가 필요한 경유를 뽑아내는 거고 내가 필요한 등유를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혼합물을 내가 어떻게 한다? 분리시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분리해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원유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6가지 물질을 적었어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뭐예요? 도로에 까는 거, 도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새카맣게 까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네, 석유, 원유에서 나온 물질이라고요. 근데 그거 왜 깔아요, 선생님? 자, 원유에서 나오니까 아스팔트도 기름 성분이죠. 그쵸?
그걸 도로에다 포장하는 거야. 도로에다 깔아줘야 비가 왔을 때 도로에 빗물이 안 스며들어. 만약에 빗물이 스며들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땅이 푹 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도로를 저렇게 기름 성분인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거라고요. 어쨌든 이런 물질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다? 원유에 들어있다. 원유에 들어있는데 이 원유에 들어있는 물질들 중에 얘네 6가지 성분들 한번 볼게요. 6가지 모두 같은 물질 아니지. 다른 물질이야.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니까 얘네 뭐도 다르다? 끓는 점도 다르다. 각 물질마다 서로 분자간이 잡아당기는 그 인력 정도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른 거야. 끓는 점이 다르니까 어떻다? 얘네한테 이렇게 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원유야, 원유. 원유를 다 넣어놨어. 아스팔트, 휘발유, 경유, 등유 다 섞여있어. 여기에 내가 뭐 한 거야? 열을 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얘가 부글부글 끓겠지. 그치? 끓다가 누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가스가 먼저 나가요. 왜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나가요?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건 우리 에탄올하고 물 한번 볼게요. 에탄올은 78.3도야. 물은 100도야. 누가 끓는 점이 낮아? 그렇지. 에탄올이 훨씬 더 낮죠. 낮다라는 의미는 뭐야? 똑같이 에너지를 줬는데 얘는 78.3만 받아도 나갈 수 있다는 녀석이야. 즉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나온다고요. 그럼 이 6가지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가스, 석유가스가 어떻다? 네, 가장 끓는 점이 낮다. 그래서 먼저 나가. 이 5개를 남겨두고 안녕 나 먼저 나갈게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가는 녀석을 가만두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잡아. 기체 상태로 나가는 거. 끓었다라는 건 기체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석유가스를 기체로 나가는 녀석을 잡아. 그래서 분리시켜. 그럼 나머지 5개도 어때요? 순차적으로 그 다음 끓는 점이 낮은 놈이 나오겠지. 자, 석유가스가 가장 끓는 점이 낮고요. 나머지 중에 휘발유가 그 다음 낮아요. 알겠어요? 휘발유가 이렇게 끓어나와. 휘발유가 기체 상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다시 잡아. 따로 분리해. 액화시켜서 휘발유. 이해되셨나요? 자, 등유. 등유는 여러분들 그 집에 기름 보일러 쓰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에요. 중유는 공장의 기계에 돌릴 때 그럴 때 많이 써요. 어쨌든 그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등유는 등유대로, 경유는 경유대로, 그리고 중유는 중유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따로 잡아서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요거 원유를 분리했어. 다 들어있었던 불기준 화합물을 내가 차례차례 분리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건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어떤 물질의 특성? 그렇죠.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러한 방법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류라고 한다고요. 근데 증류를 하는데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여러 번 해서 물질들을 여러 번 막 분리를 시켜. 이런 증류를 우리는 분별 증류라고 해요. 자, 그럼 그건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원유를 분리시킬 수 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좀 어려워요. 기체 상태의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라는 건데 뷰테인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프로페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돼요. 뭐 이 명칭 쓰시오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뷰테인이라는 거와 프로페인이라는 물질은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거지. 그럼 서로 다른 물질이라니까 얘네는 뭐가 다르다? 끓는 점이 다르죠. 얘는 밀도도 다르고 끓는 점이 다를 거예요. 그쵸? 다른 물질이니까 물질의 특성을 따지면 그쵸? 뷰테인 끓는 점 얼마인지 봤더니 와,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면 끓는데요. 마이너스 0.5도면 끓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99도면 물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99도면 그렇죠. 액체죠. 그쵸? 자, 에탄올이 있어요. 78.3도에서 끓는데요. 그러면 70도면 얘는 액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뷰테인. 자, 마이너스 0.5도에서 끓는데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0.5도보다 온도가 높은 온도면 100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얘는 액체예요, 기체예요, 물은? 100도보다 온도가 낮아? 99도야? 당연히 액체지. 100도보다 온도가 높아. 예를 들어 뭐 101도, 102도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예요? 액체예요? 기체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끓는 점을 기준으로 끓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
액체고요. 끓는 점을 기준으로 온도가 높으면 기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0.5도가 기준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0.5다 온도가 낮으면 액체고요. 그것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예요. 그럼 마이너스 0.5보다 온도가 낮은 뭐 마이너스 2도 뭐예요? 액체죠. 근데 마이너스 0.5보다 온도가 높은 20도는 뭐예요? 기체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프로페인 볼게요. 프로페인은 끓는 점이 몇 도래요? 마이너스 42도래요. 그럼 마이너스 42도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마이너스 42도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온도가 낮으면 액체고요. 그것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라는 소리예요. 그럼 마이너스 43도면 뭐예요? 액체고요. 마이너스 41도면 기체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자, 그럼 봅시다. 둘 다 20도씨 상태라면 무슨 상태? 기체 상태. 기체 상태. 뷰테인도 우리가 20도 상태에서는 기체, 프로페인도 20도일 때는 기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다? 이렇게 하나의 플라스크 안에 뷰테인과 프로페인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이 들어있으면 혼합 상태죠. 혼합물입니다. 근데 얘가 무슨 상태로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혼합되어 있어. 얘 주변 온도가 20도야. 왜?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보다 낮아져야 액체가 되는 거야.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2보다 낮아져야 액체가 되는 거야. 근데 주변 온도가 지금 20도야. 끓는 점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액체 아니고 기체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기체 상태의 혼합물인 거예요. 자, 기체 상태의 뷰테인과 프로페인 이렇게 혼합물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내가 분리하나? 뷰테인을 이렇게 기체 상태인 거를 내가 집게를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 프로페인 하나, 뷰테인 하나, 프로페인 하나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수조에다가요, 선생님이 얼음을 잔뜩 채워요. 그리고 얼음에다 소금을 막 뿌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언젠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소금이란 녀석은요 상당히 욕심쟁이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열을 가져오고 싶어 해. 그러면 이게 얼음에 소금을 뿌렸으면 소금은 누가 가진 열까지 뺏고 싶은 거야? 얼음이 열을 가졌다 하면 그 열까지도 뺏고 싶은 거야. 그럼 소금 덕분에 얼음은 어떻게 돼요? 더 차가운 얼음이 되겠죠. 사실 얼음이란 건 0도씨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소금 덕분에 그 얼음은 뭐 마이너스 한 4도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청 열을 뺏어갈 테니까. 그럼 평소보다 더 차가운 얼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예요? 이 플라스크를 이렇게 꽂아두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주변에 있는 얼음이 얘네들을 냉각시킬 거예요. 얘네 온도를 점점 낮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19도, 18도, 17도 온도를 점점 낮추겠지. 그러다가 어디까지 와? 0도까지 와. 자, 얘가 0도가 돼. 자, 무슨 상황이 벌어져? 안 벌어져. 그치? 그런데 만약에 0.5를 넘었어. 만약에 1도 정도 됐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도 정도 됐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0.5를 넘어서 마이너스 1도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1도 정도면 누구의 끓는 점이 뷰테인의 끓는 점보다 어때요? 낮은 온도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액체 상태,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일 때 기체 상태. 그러면 얘 온도가 마이너스 1, 2도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뷰테인 입장에서는 지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였는데 그것보다 온도가 낮아. 그럼 얘는 무슨 상태로 전환이 가능해? 액체가 되겠지. 뷰테인은 액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뷰테인은 액체가 돼. 근데 마이너스 2도가 된들 프로페인은요? 마이너스 2도는 프로페인의 끓는 점인 마이너스 42도보다 높은 온도잖아? 그럼 똑같은 마이너스 2도라 하더라도 프로페인은 여전히 기체야. 그치? 뷰테인만 액체가 된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뚜껑을 열어서 기체를 날려보내고 액체 상태인 뷰테인을 남겨두면 날아가는 프로페인을 다시 잡아. 그럼 어때요? 플라스크 안에는 액체 상태인 뷰테인과 날아가는 잡았던 기체 상태인 프로페인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예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건데 요건 다른 증류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온도를 낮춰서 액화시킨 거야. 그런데 뭘 사용한 거야? 물질의 특성 중에? 밀도야? 아니야. 어느 점이야? 아니잖아요. 어느 점 아니잖아요.
녹는 점이야? 아니야. 용해도 아니야. 뭘 사용한 거야? 끓는 점을 역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체 상태의 두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지금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뭐 용해도도 있고 밀도도 있고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알아본 거야?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는데요. 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우리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냐 고체 상태의 혼합물이냐 이걸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이 있다고 쳐봐요. 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인데 얘네가 서로 액체 상태가 아니라 둘 다 고체 상태야. 근데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소금하고 설탕하고 있다고 쳐봐요. 자, 둘 다 가루지만 이거 액체인가요? 이게 기체예요? 아니죠. 가루라 하더라도 우리 이걸 고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결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막 섞여 있다고 한번 세보자고요. 그랬을 때 내가 소금 따로, 설탕 따로, 소금 따로, 설탕 따로 핀셋을 이렇게 분리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도가 다른 두 고체가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을 분리하는 방법, 좀 더 손쉽게 분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뭘 이용할 수 있다? 밀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밀도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체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어. 근데 둘이 다른 물질이야. 그럼 당연히 밀도도 다르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자, 분리하는 방법은 얘네가 가진 밀도 값이 있을 거예요. 그 밀도의 중간 정도 되는 밀도를 가진 액체를 고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야? 이 액체에 이 AB가 녹으면 안 돼. 즉 AB를 녹이지 않으면서 A와 B의 밀도 값의 중간 정도 밀도를 가지는 액체를 선정을 해. 그거를 요 섞여 있는 혼합물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녀석은 액체 위로 갈 거고요. 그 액체보다 밀도가 큰 녀석은 액체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자, A라는 B라는 물질이 있었어. 둘 다 밀도가 다른 녀석이야. 근데 고체야. 근데 얘네가 서로 녹지 않으면서 얘네가 가진 밀도값의 중간 밀도값을 가진 어떤 액체를 선정해서 여기다 부어줬더니 액체가 작은 A라는 녀석은 위로 뜨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의 밀도보다 밀도가 작은 그 A라는 녀석은 위로 뜨고요. 그리고 액체 밀도보다 밀도가 큰 누가요? B라는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걷어내. 그리고 액체를 따라버려. 그리고 B를 걷어내. 그러면 A와 B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분리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A와 B의 밀도 값에 중간 밀도 되는 액체를 골라야 되고 중요한 건 뭐야? 이 A와 B 둘 다 이 액체에 녹으면 안 되는 거야.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분리를 하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고체 혼합물은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서로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혼합물의 분리 예시 어떤 게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벽시 모르기. 우리 가을에 막 추수를 해. 그러면 다 뭐 곡식이 가득 찬 걸 우린 좋은 벽시라고 하고요. 벼 안에 그렇죠? 쌀알이 막 가득 찬 걸 좋은 벽시라고 하고요. 간혹 탈곡을 했는데 이것들이 어때요? 쭉정이만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속이 안 차고 그런 가짜 그런 벽시들도 있다라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좋은 벽시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 내가 겉으로 봤을 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겉눈으로 봤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그렇죠. 물에다 이걸 담그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물에다 담그면 둘 다 잘 가라앉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예요? 그렇죠. 쭉정이와 좋은 벽시의 중간 정도 밀도를 가진 소금물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위로 뜨고요.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벽시는 이렇게 가라앉겠죠. 좋은 벽시는. 가득 찼으니까 속이 꼴똘 찼으니까 그쵸? 그럼 쭉정이는 걷어내고요. 그럼 소금물 버린 다음에 좋은 벽시는 다시 말려서 우리가 탈곡해서 쌀을 얻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때 뭘 이용한 거예요? 밀도차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자, 신선한 달걀 고르기.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인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신선한 달걀은 가득 차 있고요. 오래된 달걀일수록 이게 숨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속에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두 달걀을 담궜을 때, 물에 담궜을 때 신선한 달걀은 가득 차서 아래로 가라앉고요. 훨씬 더 무거울 테니까. 그리고 또 에어포켓이 찬 오래된 달걀은 떠오를 겁니다. 그랬을 때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의 중간 정도 밀도 되는 소금물을 골라. 그러면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신선 달걀 아래로 가라앉고요. 그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오래된 달걀은 이렇게 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밀도차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에서 사금 채취. 모래에서 사금을 채취하는데 보통 강가나 이런 강이 내 주변에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어쨌든 강가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있대요. 막 모래나 아니면 자갈이나 이런 데 사이에 금가루가 막 섞여 있나 봐요. 거기서 내가 이걸 막 고를 때 어떻게 해요? 네, 이거를 채로 막 쳐가지고요. 잘 쳐서 무거운 모래는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하고요. 금만 따로 얻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금 채취. 그러니까 금을 채취하는 건 뭘 이용했다? 그렇죠. 밀도차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체온한 물을 각각 분리할 수 있어. 모래와 사금, 그리고 또 뭐 좋은 벽시와 쭉정이, 그리고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 두 고체를 어떻게 해요? 내가 겉눈으로 봤을 땐 잘 못 골라내니까 밀도차를 이용해서 골라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여야 되고 그 액체는 두 고체 물질이 가진 밀도값의 중간 밀도값을 가져야 된다. 딱 중간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밀도값을 가지면 쉽게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액체 혼합물,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드렸던 물하고 에탄올 경우 말고요. 많은 액체 혼합물들은요, 밀도가 다르면 층을 이루어요. 잘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식용유하고 물, 그쵸? 그 다음에 물하고 사염화탄소, 그리고 물하고 에테르,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서로 밀도가 다른 두 액체는요, 잘 섞이지 않고요, 층을 이루는데 이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내느냐? 자,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나 스포이드 등의 기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별 깔때기라고 선생님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 액체를 집어넣어요. 선생님 여기다가 식용유랑 물을 같이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물하고 식용유하고 섞여요? 안 섞이죠. 처음에 확 보면 이거 확 돌긴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식용유는 위로 올라오고 물은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 게 식용유고 밑에 파란 게 물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분리해내느냐? 네, 분리하는 방법은요. 분별 깔때기 밑에 보면 여기 밸브가 있어요. 이걸 띡 열잖아요. 돌려서 열면 밑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쭉 물질이, 액체 물질이 빠집니다. 빠지면서 이게 쭉 내려가겠죠. 그죠?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언젠간 식용유가 여기까지 올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오고 그때 잠궈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 비커에 뭐만 받아진 거야? 물만 받아진 거지. 그럼 이 나머지 식용유는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물과 식용유를 어떻게 했다? 분리했다. 즉 액체 혼합물을 내가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어. 자, 요게 분별 깔때기를 활용한 그런 방법이에요. 물론 이걸 만약에 사용화탄소, 이게 물이라고 합시다. 사용화탄소가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쭉 따랐을 때 밑에 뭐가 나오는 거야? 사용화탄소. 위에는 뭐예요? 물. 혹은 에탄올 말고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어. 자, 에테르라는 물질이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에테르가 올라가고 물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층이 작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밸브를 열었을 때 쭉 내려오는 게 뭐예요? 물이죠. 에테르가 여기 좀 왔을 때 잠궈버리면 돼요. 그래서 에테르는 따로 분리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두 액체 혼합물을 이렇게 기구를 사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데 이 기구 이름을 우리는 분별 깔때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사용할 때는요, 들어있는 액체 혼합물의 양이 많을 때 사용해요. 되게 적게 섞였을 때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왠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시험관에 선생님이 물하고 식용유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두 개는 안 섞이겠죠. 위에 식용유가 있고요, 물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분리해? 그렇죠. 위에 있는 식용유를 스포이드로 이렇게 떠내면 돼요. 물이 드러날 때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식용유가 분리되고 물 따로 분리된 거야.
알겠나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어.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트를 위에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만한 항아리에 물 이만큼 들고 식용유 이만큼 들었어. 그 같은 경우에 스포이트를 어느 천년에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분별 깔때기를 사용한다. 근데 양이 적을 때는 어떻다? 스포이트랑 시험관을 사용한다. 양이 많을 때는 어떻다? 분별 깔때기를 사용한다. 근데 양이 적을 때 분별 깔때기 사용하면 위험하죠. 적은 양이 내가 열어놓은 건 빠져나온 건 순식간이야. 요만큼 빠져나왔는데 탁 열었더니 이것까지 싹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많은 양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손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액체 혼합물은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면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거 어떤 예시가 있느냐? 혈액 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뽑아요. 근데 우리 5단원 5단원 배울 때 혈액 배우죠? 그죠? 혈액 배울 겁니다. 우리가 혈액을 뽑으면 크게 혈액에는 4가지 성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그리고 혈장이 있어요. 그랬을 때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를 우리는 혈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혈장은 좀 투명한 색이라 좀 누리끼리하고 끈적한 투명한 색이라 얘는 좀 따로 봐요. 어쨌든 이렇게 그 피 안에 들어있는 4가지 성분 중에 혈장과 혈구를 따로 본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섞여 있어. 즉 이게 혼합물이에요. 피도 혼합물이야. 그런데 이 피를요 이런 시험관에다 놓고요 기계가 이렇게 웅웅웅웅웅 돌리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돌아가요. 놀이동산에 막 기구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있는 혈구들은요 혈장보다 밀도가 커요. 즉 같은 부피라도 질량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막 아래쪽으로 어떻게 돼요? 이걸 이렇게 두면 혈액을 담았어. 근데 그냥 다 빨간 피였어. 근데 이거를 기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웅웅웅웅웅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막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심력 때문에 질량이 큰, 즉 밀도가 큰 혈구들은 아래로 몰리고 쏠리고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팔 막 돌려보세요. 그럼 팔끝으로 막 피가 쏠려요. 원심력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싹 쏠리고요. 그나마 좀 밀도가 작은 혈장은 위로 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딱 이렇게 원심 분리기로 돌려보면 밑에는 혈구가 생기고요. 위엔 혈장이 생겨요. 그럼 이거는 피라는 혈액이라는 혼합물을 내가 뭐 한 거야? 분리시킨 거예요. 무슨 차이에 의해서? 그렇죠? 밀도 차이에 의해서. 피를 끓인 게 아니잖아요. 피를 요괴시킨 게 아니에요. 피를 뭐였지? 또 녹인 게 아니잖아요. 얼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자,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죠. 바다에 기름이 섞여요? 안 섞이죠? 바다는 물이고요. 기름은 기름이라서 이게 섞이지 않고 바다 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걷어내느냐? 위에 기름이 잘 달라붙는 흡착포란 게 있거든요. 그런 천이 있어요. 흡착포. 그거를 기름 위에다 탁탁탁탁 올리면 바닷물 말고 기름만 싹 다 걷어지는 거야. 그럼 봅시다. 얘네가 섞여 있었다면 흡착포로 기름을 걷어낼 수 있어? 못 걷어낸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바닷물과 기름은 어떻다고요? 밀도가 다른 두 액체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층을 지어서 위에 있는 걸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분리,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을 분리하는 건 뭘 이용했다? 밀도차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고체 물질 어떻게 분리하는지, 액체 물질 어떻게 분리하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건 좀 다른 방법이에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한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그런 분리 방법이 있어요. 어떤 성분 물질이 특정 용매를 만났는데 이걸 만나는 순간 얘가 어떻게 돼요? 막 활성화돼서 막 이동하는 그런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막 이동하는데 그런 성분들마다 이동한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 이름을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자, 원리가 무슨 원리라고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고요. 그걸 이용한 방법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용매의 종류에 따라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 그리고 또는 이동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한 번씩은 실험해봤거나 아니면 보기라도 해봤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종이에다가 일단 검은색 이크를 이렇게 콕 찍는 거야.
그리고 뭘 해?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은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 깜장색 잉크가 점점 물을 먹어서 이렇게 번져나가요. 번져나간단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건 번질 때 검정색이 번지는 게 아니라 이게 번지면서 여기서 이상하게 파란색도 나오고요. 여기 노란색도 나오고요. 여기 초록색도 나오고 이상하게 색이 막 나온다라는 거야. 내가 찍은 건 분명히 검정색 잉크인데 펜에 검정색 잉크인데 이게 번지면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2학년 우리가 혼합물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린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왜 이렇게 나오지?가 아니라 이 검정색 잉크는 순물질이 아니었구나. 여러 가지 색깔의 잉크가 섞여 있었던 혼합물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술에서 색의 3원색 배웠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었나요? 색의 3원색?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자, 그 세 가지 물감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색의 3원색이라고 해요. 자, 그럼 봅시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으면요, 보라색 돼요. 그쵸? 근데 이게 농도에 따라서 연보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파란색하고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깔이 돼요? 네, 초록색이 돼요. 근데 노란색을 좀 더 많이 섞으면 이게 연두색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색깔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색깔로. 그래서 색의 3원색이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세상의 모든 물감들을 다 갖고 와. 색에 있는 그러니까 색깔을 띤 물감들을 다 갖고 와. 그리고 같은 양으로 모두 짜서 막 섞잖아요. 그럼 무슨 색깔이 되면 검정색이 돼요. 즉 검정색이란 건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여기다 찍었으니 이게 어떻게 된다? 물이라는 녀석을 만나서 번지면서 얘네가 분리가 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파란색, 노란색, 뭐 이렇게 본 거예요. 초록색.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즉 얘는 순물질인 검정색이 아니었고 혼합물의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특정 용매인 물을 만났을 때 어떻다? 얘가 용매를 만나서 성분들이 서로 달리기를 시작해.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성분 물질마다 달리는 속도가 어떻다? 다른 거야. 파란색 달리는 속도, 노란색 달리는 속도, 빨간색 달리는 속도가 어떻다? 다른 거야.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간 녀석이 있고 뒤따라간 녀석이 있고 그 다음 따라간 녀석이 있어서 내가 요걸 봤을 때 어떻다고요?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처럼 보면서 층이 나눠졌다고요. 이렇게 특정 용매를 이용해서 속에 들어있는 성분 물질을 그 이동 속도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 그걸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내가 펜 중에서도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수성펜, 유성펜이 있어요. 여기다 수성펜을 찍었네. 자, 수성펜을 찍었을 때는 여기 이걸 번지게 하기 위한 용매로 물을 쓰고요. 유성펜을 찍었어. 그럼 얘를 번지게 하는 용매로 뭘 써야 되냐면 얘가 물이 아니고요, 기름이어야 됩니다. 기름. 유성펜 찍은 데다가 물 쓰면 안 돼요. 수성펜 쓴 데다가 기름 찍으면 안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용매는 수성펜일 때 물이고요, 유성펜일 때 기름 쓰셔야 돼요. 혹은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시금치에서 색소를 뽑았어. 그래서 여기다 탁 찍었네. 자, 시금치 색소에는 어떤 성분이 들었을까? 분리해보고 싶어? 그때 사용하는 용매는 톨루엔이라는 게 있어요. 톨루엔. 그걸 쓰면 얘네가 쉽게 분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뭐다? 용매의 종류에 따라 분리되는 성분의 물질이나 수,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따라 사용하는 용매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얘네가 용매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어. 근데 얘네가 용매에 젖은 거야.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같이 달리기를 시작한 거지. 근데 빠른 놈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그나마 덜 빠른 놈은 뒤에 가고, 아주 느린 놈은 천천히 따라오는 거야. 그럼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어떻다고요? 이렇게 번짐 현상이 각각 분리돼서 나온다. 이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자, 용매를 따라 이동한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 물질이 가장 멀리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그냥 예시를 적어놓은 건데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야. 자, 파란색은 여기 왔고요, 노란색이 여기 왔고, 초록색은 여기 왔어.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가 가장 빨라요?
이 그림상으로는 초록색이 제일 빠르죠. 그죠? 이 그림상으로 초록색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파란색. 뭐야? 똑같이 시작했는데 용매를 만났을 때 이동하는 속도가 3개가 달라. 그걸 이용해서 섞여있던 녀석을 이렇게 분리시킨 거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 물질이 가장 멀리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가지 물질을 땅땅땅땅 여기다 찍었어. 똑같이 땅땅땅땅 찍었어. 뭐 이게 유성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땅땅땅땅 찍고요. 얘네들을 같은 용매에다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더래. 각자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D는 D대로 분리가 됐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A에는 지금 여기 찍었는데 몇 가지 성분으로 분리가 됐어요? 2가지. A는 2가지 성분이 됐네요. 파란색, 노란색이 분리가 됐어요. 자, B는 몇 가지 성분으로 분리가 됐어요? 파란색, 하얀색 분리가 됐어요. C는 몇 가지 성분이야? 노란색 하나야. D는 몇 가지로 분리가 됐어요? 이게 물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용매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얘가 2가지로 분리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똑같은 기준에서 얘네가 용매를 먹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 A 지금 첫 번째 물질 여기 왔지. B 첫 번째 물질 여기 왔지. D 첫 번째 물질 여기 왔지. 자, 출발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3가지 물질은요, 동일한 성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A의 노란색과 C의 노란색도 어떻다? 같은 성분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B에 있는 하얀색과 D에 있는 하얀색은 어떤 성분이다? 같은 성분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볼게요. 이걸로 무슨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가? 자, A, B, C, D 중에 순물질은 뭐다? 순물질은 하나의 성분밖에 안 들어있어야 되니까 C가 순물질이다. 나머지 A, B, D는 뭐다? 2가지 이상이 섞여 있었던 거였던 거야. 처음에 점 찍을 땐 몰랐는데 분리해보니까 2가지 이상이 섞여 있었던 걸 알게 되었어. 그랬더니 얘는 무슨 물질이다? 그렇죠. A, B, D는 혼합물이다. 알겠죠? 자, 그럼 또 봅시다. 이 중에서 같은 물질이 2개 있어요. 뭐예요? 성분이 같은 녀석이 B와 D죠. 그럼 B와 D는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질은 몇 종류? 3종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따르고요, B, D고요, 그 다음 C니까 3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올라간 높이가 같으면 같은 성분, 파란색은 모두 같은 성분,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같은 성분, 흰색은 흰색끼리 같은 성분. 높이 올라갈수록 이동 속도가 빠른 성분.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성분이 가장 빨라요? 여기선 파란 성분이 가장 빠르네요. 가장 느린 성분은 하얀 성분.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A는 2가지, B는 2가지, C는 1가지, D는 2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물질은 C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같은 물질은 누구다? B와 D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D 중에 총 물질의 종류는 몇 종류다? 3종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얘 파란색과 같은 성분을 가진 것은 누구다? A의 파란색과 같은 성분을 가진 건 누구다? B와 D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크로마토그래피 어떤 장점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고요. 그냥 조금만 찍었어. 점만 찍었는데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2번째, 분리 방법이 간단해요. 뭐 이거 놓고 그냥 점 찍고 용매만 갖다 드리면 돼요. 원심 분리기 안 해도 되고요. 뭐 분별 깔때기 했고 밑에 뽑아내고 위에 따라내고 안 해도 되고요. 스포이트로 안 해도 되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리하는데 시간이 짧아요. 이거 찍어놓고 용매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3시간, 4시간 이렇게 안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뭐 길면 몇 분 만에 이게 충분히 분리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시간이 짧고요. 세 번째 뭐예요?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이렇게 단박에 분리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에 많이 써요? 네, 뭐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할 때 많이 쓰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동선수 금지된 약물을 먹었을 때 내가 피를 한 방울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마토로 똑 찍으면 이 피가 번져나갈 수 있는 특정 시약 용매를 쓰는 거야. 그럼 피가 막 번져가면서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었는데 이것들이 막 분리가 되면서 내가 쓰지 말아야 되는 특정 약품이 여기 있네?
그럼 얘는 뭐야? 선수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뭐 끓는 점 사용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밀도 사용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크로마토그래피 사용하는 거 봤는데요. 이 밖에 또 용해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상당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고요. 복습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도록 합시다. 안녕!